꼭 유념해 주실 부분은 수리 문항만 잘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 인문 문항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정답을 그냥 찍으면 되는 객관식 수능과 다르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정답을 맞춘 학생들도 배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입수 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논술 중에서 수리 제시문이 나와서 수리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교들에 대해 총 정리를 빠르고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토즈 전임 강사 박상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토즈 농구술 아카데미 전임 강사 박상준입니다. 인문논술을 보는 학교들 중에서 수리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가 어디가 있나요? 일단은 연세대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 이화여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숭실대 이런 학교들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총 7개의 학교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특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수리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능 2등급 이내 정도를 제가 보통 지원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이유가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린 한양대, 건국대와 다르게 수학적 사고력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 제시문 문제를 잘 이해해야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고요. 특정 주장 이론 관점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내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양대랑 건국대는 간단하게 묶어서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해볼까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양대랑 건국대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연세대와 달리 수학 문항이 단독으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는 말은 인문 제시문하고 관련 없는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순수 수리 논술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배점도 좀 높은가요? 그렇죠. 한양대랑 건국대 같은 경우는 최소 50%에서 60% 정도로 인문 대비 그 수리 논술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수리를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한양대랑 건대를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과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별로 특징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단독으로 수리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여러 개념들을 좀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적용해야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수리로 말씀드리면 3점 고난도에서 아니면 4점 고난도 문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대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한양대는 그냥 문제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풀이하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수학적인 개념들,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나 정리, 정의 등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힌트를 준다는 거죠. 또 한양대와의 차이점 중 하나는 문제가 좀 소문항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이 있다. 1번 문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정리, 이론을 좀 제시를 해주고요. 문제가 이제 1-1- 길면 1-3번 정도까지 이렇게 소문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풀이 과정을 좀 세분화해서 문제로 구성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완전히 풀지 못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획득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 그래도 2등급 이상 혹은 3등급 정도까지는 제가 지원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대는 좀 달라진 점이 또 하나 있잖아요. 원래 기존에 있던 인문2에서 자유전공학부가 도입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요 인문수리 논술을 보는 인문2랑 자유전공학부가 통합 전형이라 그래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인문논술, 통합논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통합논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수학 범위가 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수학 1, 수학 2 이렇게 범위가 좀 줄어들었다는 점을 희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좀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확률과 통계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조금 더 점수를 용이하게 획득을 하는 편인데요. 오히려 그 기본 공통 수학 부분에서 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난이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인문문항 2개에 수리문항 하나가 출제가 되는데요. 중앙대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학 문제가 인문 제시문과 별개로 단독으로 출제되는데 단 한 문제만 출제가 되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적분이나 수열을 활용하는 문제도 아주 일부 출제
출제된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확률과 통계에다가 약간의 그래프 같은 거를 섞어서 조금 난이도를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기본 어떤 출제 기조는 기존 기조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배점은 20점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대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중앙대는 수리 전반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2등급, 3등급까지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전체의 실력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확통을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확통의 고득점 문제들을 잘 맞추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다. 그럼 다음으로 경희대학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는 연세대랑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제시문 논지를 역시 잘 이해하고 그 제시문 논지를 이해한 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거나 혹은 이제 2차 함수나 3차 함수 수식을 세워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세대보다 좀 쉬운 문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고, 수학적인 등급은 3등급도 충분히 가능하다. 4등급도 제 생각에는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화여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대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26학년도에 2합 5로 최저 기준이 좀 하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가 3개가 나오는데 문제 3번에서 수리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5학년도가 되면서 기존에는 수리 비중이 30% 정도로 꽤 높았는데 지금 한 15% 정도로 좀 감소가 됐습니다. 연세대, 경희대와 같은 경향성이 좀 강해졌는데요. 경제학적인 개념을 적용해서 수학적인 계산식을 풀어야 구되는 문제가 소문항 문제 3번에 1, 2, 3번 중에서 한 문제로 크게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수리의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도전해볼 만 할까요? 그렇죠. 경희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제시문 출제라든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3등급 이상을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숭실대학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숭실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특이한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배점은 경상계열이라고 해서 이제 인문문항하고 수리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 수리 배점이 50%입니다. 한양대랑 건대랑 비슷하네요. 한양대 건대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난이도도 있겠지만 제시문이 굉장히 좀 길게 출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시문이 항상 경제, 경영 관련 제시문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단순히 그냥 수학 문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 최근 이제 기출 같은 경우도 수요 공급 함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런 것들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좀 경제학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또 수리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좀 문항수가 좀 많고요. 자잘한 계산이 좀 많기 때문에 계산 실수에 좀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문논술에서 수리가 나오는 학교들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꼭 유념해 주실 부분은 수리 문항만 잘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 인문 문항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인문논술 안에 있는 수리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논술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나 건국대 등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제시문의 이해력, 독해력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다. 다만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정답을 그냥 찍으면 되는 객관식 수능과 다르게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정답을 맞춘 학생들도 배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문논술에서 수리 제시문이 나오는 학교들이 수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문논술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인문논술에 대한 준비는 계속 하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름 때부터 상경계열, 경상계열에 대한 수업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상경계열, 경상계열 수업을 선택을 해서 들으면 충분히 학생들이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수학계에 대한 능력치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점, 4점 되는 그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이 과정을 복귀하는 연습을 한다면 인문논술에서 나오는 수리 문항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완성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인문, 수리, 논술 수업을 수강을 하시면 총체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 상경계열 수학 문제가 나오는 학교에 지원을 해볼 생각이 있거나 반대로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인문논술 상경계열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상담 신청서를 통해 상담 남겨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도와드리겠고, 수리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별로 따로 영상을 또 하나씩 찍어서 학교별로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